얘기하는 지금 공차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예를 들면 25 플러스 마이너스 0.5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25 요거를 공칭 크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그 뒤쪽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0.5가 이제 공차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0.5가 공차가 되고 그게 공차는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면은 1.0이 공차인 거죠. 공차는 플러스 0.5에서 마이너스 0.5 사이니까 그 허용되는 범위가 1.0이니까 이게 이제 공차의 의미예요. 한계값은 명시된 크기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러니까 25.5, 24.5가 한계값이 되는 거고. 공차는 이렇게 양측 공차를 줄 수도 있지만 25 플러스 0.05, 마이너스 0.0 이런 식으로 한쪽, 그러니까 25보다 작은 거는 허용 안 하겠다는 거죠. 플러스 0.05까지 위쪽으로만 허용하겠다라고 하면 이걸 편측 공차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간극은 원통형 부품 사이의 틈새, 간섭, 허용차 요거는 지금 설명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축의 끼워 맞춤 설명할 때 그때 설명할게요. 요거는 지금은 생각하지 말고 보류하고요. 지금 설명하려는 내용은 사실 책이 없는 내용인데 공차에 대한 개념으로서 공차 해석이라는 거를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 가서 설계를 할 때 부품에다 공차 값들을 이제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치수를 넣을 때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넣는다고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값을 넣을 거냐 또는 달리 말하면 부품들에다 공차 값을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그걸 조립을 하면 그러면 조립을 했을 때 조립이 잘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보기 위해서 공차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공차 해석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월스트 케이스 방법, RSS 방법,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위에 있는 두 가지, 그러니까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 사람 손으로 할 수는 없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월스트 케이스 어널리시스하고 RSS 방법 두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기 C라고 하는 C가 이제 이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밖에 있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디귿자 모양의 프레임 얘가 C예요. C라고 하는 놈의 치수는 이 프레임에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져 있고 거기에 A하고 B라고 하는 두 개의 박스를 끼워 넣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A, B, C가 그 세 개가 부품인 거고 C에다가 A와 B를 조립해서 제품을 만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C의 그 홈의 크기가 100 플러스 마이너스 0.1이고 그 다음에 A와 B의 길이가 둘 다 49.9 플러스 마이너스 0.1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요. 이 사각형이 A나 B나 이런 게 사각형이 뭐 똑바로 안 생기고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오로지 이 수평 방향의 길이만 생각하겠어요. 길이만 끼워진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그냥 거의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여기에 그냥 이런 막대기 두 개가 얘가 A고 B고 얘가 C고 끼워진다고 했을 때 여기 틈새가 얼마나 남을 것이냐 이걸 X라고 하면 그러면 요 X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될지를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ABC 세 개를 설계를 했어요. 공차를 이렇게 49.9 플러스 마이너스 0.1 또 100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 설계를 했을 때 얘를 그러니까 그게 설계를 했는데 설계가 잘 됐는지를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설계가 잘 됐는지, 그러니까 조립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체크해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X 값이 음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x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된다는 얘기는 조립이 안 된다는 거지. C 안에 A와 B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세 가지 방법 중에 이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여기 공간이 없어서 여기 위에다 빼놨는데 우선 월스트 케이스 어널리시스부터 보겠어요. 월스트 케이스 어널리시스. 이걸 현업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석 또는 민맥스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민맥스. 미니멈 맥시멈. 민맥스법. 그래서 민맥스법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 x의 관계식을 생각해보면 x는 c 빼기 a 빼기 b 이렇게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죠. 이 그 프레임의 홈에서 a와 b의 길이를 합한 걸 빼면 그러면 x 뭐 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x는 c 빼기 a 빼기 b라는 식이 성립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c 빼기 a 빼기 b를 계산을 하는데 x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건 x의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니멈 값. 미니멈이 얼마일지를 생각해봐요. 그러면 C 빼기 A 빼기 B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 C가 최소이고 A와 B가 최대일 때가 되겠죠. C가 최소인 거는 C는 100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니까 100 빼기 0.1이 C가 제일 작을 때. A와 B가 제일 클 때는 49.9 플러스 0.1이죠. 그래서 C 빼기 A 빼기 B 했더니 마이너스 0.1 이렇게. 엑시멈은 얼마가 되냐면 X가 제일 클 때, 그때는 반대겠지. C가 제일 크고 A, B가 제일 작을 때. 그때 0.5가 나왔어. 그래서 이 민맥스법을 쓰면 x는 마이너스 0.1에서 0.5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이제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아까 우려하는 바가 뭐라 그랬어요? x값이 음수가 될까를 우려한다 그랬잖아요. x가 음수가 되면 조립이 안 되는 건데 하고 이제 우려를 한단 말이에요. 자, x가 음수가 됐어요. 마이너스 0.1. 그죠? 마이너스 0.1에서 0.5 사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현업에 가서 설계를 하면 이렇게 설계를 했다. 공차 설계를 이렇게 세 개 ABC를 다 이런 식으로 공차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민맥스법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라고 할 거예요.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 여러분의 이제 뭐 보스가 뭐 과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선임이 될 수도 있고 요새 뭐 이름을 호칭을 뭐 또 다르게 막 부르는데 좌우간 하여튼 여러분의 선임자가 여러분한테 이게 X가 음수가 나왔으니까 조립이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설계를 다시 해라. 설계를 수정해라. 그렇게 요청을 아마 할 거예요. 지금 현업에서는 거의 월스케이스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게 음수가 나오지 않도록 설계를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이 노미널 값들 100하고 49.9하고 49.9 요거는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시다. 요거는 고정되어 있다. 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 이게 음수가 되지 않게 하려면. 음수가 되지 않게 하려면,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음수로 이렇게 작아진, 값이 아주 작아진 이유가 뭐냐면,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여기 또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그죠? 마이너스 0.1이 세 번 있기 때문에 음수로 작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중에 하나를 그냥 0으로 해버리면, 그러면 0이 되겠지, 같이. 그죠? 0.1 세 번 빼는 거를 두 번만 빼면 그러면 0이 되겠죠. 아니면 이거를 마이너스 얘를 0.05, 얘를 0.05 이렇게 하면 그러면 0이 되겠지, 얘가 0이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선임자가 원하는 대로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공차를 B와 C의 공차를 반으로 줄였잖아요. 공차를 줄이면 어떤 일이 생겨? 코스트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공차를 반으로 줄이면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코스트가 막 2배 이상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지금 ABC 이 제품을 만드는데 100원이면 만들 수 있었던 거를 뭐 120원, 130원에 만들어도 괜찮겠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값이 어떤 치수가 ABC 값이 예를 들면 B하고 C가 49.9 플러스 0.1이라고 하면 저걸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겠어요? 여기 49.9야. 플러스 0.1이면 이제 50이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0.1은 49.8이잖아요. 요 사이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확률적으로 49.9 근처가 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49.8이나 50 근처가 되게 만들려다가 잘못하면은 이 범위를 벗어나잖아. 벗어나면 이제 불량이 되니까 이 범위 내에 있도록 하려면 가급적이면 이 가운데 49.9 근처가 되게 노력을 할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뭐는 아니지만은 정확하게 딱 되는 건 아니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센터가 49.9보다 약간 이렇게 뭐 옆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렇지만 이런 정규분포까지는 아니어도 정규분포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치? 여러분 보고 이거 49.9 플러스 마이너스 0.1로 맞추라고 하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지금 플러스 0.1이라는 건 49.9 플러스 0.1이라는 건 50일 때 값을 갖다 쓴 거잖아요. 이럴 확률이 되게 낮아요. 50이나 50 이상이 될 확률. 이 확률은 되게 낮다는 거예요. 50 이상이 되면 이제 불합격이니까 버리겠지. 근데 50까지는 이제 합격이니까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럼 50이 될 확률, 또는 여기서 49.8이 될 확률. 이 확률은 되게 낮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0.1에서 0.5 사이에 있다고 예측이 됐지만, 실제로 그 값들, 마이너스 0.1이라든지 플러스 0.5 값이 실제로 나타날 확률은 아주 낮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설계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예를 들면 선임자가 이게 x 값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0.1이라는 건 안 되니까 이건 안 되니까 공차를 줄여서라도 맞춰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차를 줄인다는 얘기는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이걸 맞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옳은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렇게 될 확률은 굉장히 낮으니까. 예를 들면 ABC 제품을 우리가 10,000개를 만들어서 팔아요. 그런다고 할 때 10,000개 중에 예를 들면 두세 개 정도만 그런 불량이 난다. 조립이 안 되는 X가 음수가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러면 차라리 그 10,000개 중에 한 두세 개 정도 버리고 10,000개 만들 거를 12개나 13개 만들고 그러면 두세 개 버려도 나머지 10,000개 채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차는 지금 현재 설계된 대로 그냥 두고 그러면 비용은 더 늘어나지 않고 10,000개 중에 예를 들면 뭐 두세 개 더 늘렸다고 하면은 그러면 비용이 뭐 100분의 0.2 그러니까 0.23% 0.2% 0.3% 정도 비용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 얘를 둘 다 이렇게 공차값을 이렇게 줄여 갖고 코스트가 예를 들면 2배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에 비하면 경제성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나온 방법이 RSS. RSS는 이름이 여기 보면은 루트 썸 스퀘어이고 그 공식을 유도하는 것까지는 생략하겠고요. 어떤 공식이 뭐냐면은 이런 조립에서 x는 c 빼기 a 빼기 b라는 공식에서 x의 톨러런스는 x의 톨러런스란 말이 지금 요 값이에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라고 할 때 요게 톨러런스 x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톨러런스 c. 사실은 아까 우리 공차라고 얘기하면은 0.1이 아니고 0.2예요. 플러스 0.1 마이너스 0.1이니까 그 범위를 얘기하니까 공차는 그건데 여기서는 지금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쓰겠어요. 요거는 톨러런스 B. 그냥 식을 이렇게 쓰겠어요.
A라고 부르겠어요, 그냥. 자, 그랬을 때 이런 식이 성립한다고 하면 X의 톨러런스 값은 C의 톨러런스의 제곱 더하기 A의 톨러런스의 제곱 더하기 B의 톨러런스의 제곱. 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여도 다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제곱들을 다 합한 다음에 루트 씌운 것과 같다는 게 RSS거든요. 이게 뭐의 약자라고 했냐면 루트 썸 스퀘어라고 했잖아요. 이게 영어에서는 그대로 식 그대로 읽는 거예요. 루트 썸 다 더한 거죠. 스퀘어. 그러니까 스퀘어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죠. 그것이 톨러런스 X다. 라는 게 RSS거든요. 이거는 조건이 뭐냐면 정규 분포일 때 A, B, C가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나오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A, B, C가 정규 분포가 아닌 경우 정규 분포 비슷하면 괜찮은데 정규 분포가 전혀 아니다 하는 경우에는 이 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웬만하면 정규 분포 비슷하게 만들어진다 이거지. 49.9 근처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0.173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 X값은 0.2 플러스 마이너스 0.173 이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할 때 요거는 노미널 값만 갖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100 빼기 49.5 빼기 49.5 그래서 이게 0.2예요. 0.2 플러스 마이너스 0.173 요 값이 계산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항상 조립이 된다. 이렇게. 근데 정말 항상 조립이 되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정규 분포로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정규 분포는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얘가 이렇게 꼬리가 있어요. 이게 그래프가 여기에 어디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없이 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RSS법에서 이 정규 분포를 계산했을 때 ABC가 정규 분포이면 ABC로 계산된 X도 정규 분포거든요. 근데 X가 요렇게 요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는 X도 정규 분포니까 X의 값이 X값이 0.2 X가 이거고 0.2에서 0.2가 평균이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정규 분포를 갔는데 여기 플러스 0.173 마이너스 0.173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0.2 빼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꼬리가 끝없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음수인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요게 0.173 나온 거는 원래 얘기 길게 들어가면 되게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길게 설명은 못 하겠는데 ABC도 정규분포잖아요. ABC도 정규분포에서 예를 들면 A는 49.9 플러스 0.1이잖아요. 이게 아까 이거잖아요. 이거 꼬리가 이게 무한히 있는 거고 정규분포면은 그래서 사실 요 부분이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줘서 요거보다 더 작은 놈들도 여기 존재하고 이거보다 더 큰 놈들도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 x가 음수가 되는 x가 여기 0.2 빼기 0.173은 여전히 양수지만 x가 요게 0인데가 있을 거라고 그거보다 더 작은 것도 조금 나와요. 근데 이거 이제 내가 계산 그때 해본 적이 있는데 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10,000개 중에 뭐 2개, 3개 그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 정도 확률이면 10,000개 중에 2, 3개 정도는 버려도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월스케이스 어널리시스하고 RSS법 두 가지를 설명을 했고
이 확률 분포를 생각하면 월스트 케이스로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 이게 조립이 안 되는 일이 생기는구나.' 해 갖고 공차를 막 줄여서 코스를 코스가 굉장히 비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설계가 아니에요, 월스트 케이스로 하면. 근데 현업에서 월스트 케이스법은 누구나 다 써. 너무 쉽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믿어. 그걸 믿으면 인제 비싸게 만드는 거죠. 근데 RSS법은 인제 월스트 케이스법의 불합리성, 비경제성이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월스트 케이스로 나오는 거는 실제로 확률적으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을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우려해 갖고 공차를 줄여서 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설계가 되는 불합리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정규 분포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RSS법으로 설계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인제 쪼끔 이 공차 해석에 대한 개념이 쪼끔 있는 그런 현업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월스트 케이스법 또는 민맥스법이라고 하는 그 방법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거의 모든 부서에서 다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RSS법은 쪼끔 그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 그런 부서에서는 이제 월스트 케이스법에서 쪼끔 한 걸음 더 나가서 RSS를 써요. RSS를 쓰면서도 사실은 되게 좀 불안해해. 왜 그러냐면은 어 어 어떤 일이 생겨도 '무조건 이게 음수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경제적성을 따져보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무조건 이거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그런 지식이 약해요. 우리나라 그 엔지니어들이 학교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겠지. 근데 하여간 그런 거에 대해서 어 그 기초가 탄탄치 못하고 이론적인 배경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무조건 뭐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비용이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100 원에 만들 수 있는 거를 뭐 130 원에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기업의 그 이윤이 줄어드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뭐 얼마인지 나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30% 30% 안 될 거야 아마. 근데 애플은 영업이익률이 70% 80% 막 이렇게 되잖아요. 뭐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이런 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현업에 가면은 인덱스법을 우선 계산하기 쉬우니까 그거 먼저 써 보고 그다음에 RSS법도 써서 같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견주어서 그때 상황에 맞게 예를 들면 10,000개 중에 2-3 개, 3 개를 버리는 게 경제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비싸 갖고. 차라리 공차 반으로 줄이는 게 경제성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져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뭐 뒤에 있는 내용들은 뭐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1 장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2 장. 2 장은 재료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뭐 인장 시험하고 인장 시험에서의 그래프 뭐 이런 거 다 구체적학에서 다 배운 거니까. 여기 아까 내가 한번 얘기한 건데 SUT의 확률 분포 함수 이게 UT라고 쓴 거는 지금 뭐냐면은 ultimate 그러니까 인장 강도라는 거잖아. 근데 T는 텐사일이에요. 텐션. 그러니까 인장 강도예요. 압축 강도하고 인장 강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장에서의 극한 응력 값이라는 거니까 ultimate 스트레스라는 게 시그마 에프실론 선도에서 제일 꼭대기 값이잖아요. 그래서 극한 응력 또는 인장 강도
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게 텐사일이라는 거를 인장 쪽이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SUT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압축 쪽에서의 값이면 SUC가 되겠지. 컴프레션. 압축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압축 강도 이렇게 불러야 되겠지. 인장 강도를 가지고 인장 강도를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그랬더니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분포를 보이더라. 거죠. 그거를 빈도를 이거를 이제 요 박스 그러니까 요 막대 그래프의 각각의 중간값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 막대라고 하면 요 막대의 중간값은 여기잖아요. 여기 가운데 요거 고값들을 이쪽에다 클래스 미드포인트 이렇게 썼고 이게 몇 번 발생했느냐 클래스 프리퀀시를 썼어요. 그런 식으로 했더니 뭐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재료 성질표는 아까 설명했죠. 99%, 99% 요거의 값인지 아니면 평균 값인지 이거가 표에 써 있어요. 이 재료의 그러니까 재료별로 텐사일 스트렝스 값들을 나타내는 그 열거하는 그런 표 같은 걸 볼 때 주의를 해서 보는 게 주석을 잘 봐야 돼요. 주석을 잘 보면 여기 이 표에 나온 값들이 99%일 값이다. 아니면 평균 값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거를 잘 보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설계할 때 보통 쓰는 값은 99%일의 미니멈 최소값을 사용한다. 그리고 만약에 정보가 평균값뿐이 안 줬다고 하면 99%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를 요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강도에 대한 얘기, 냉각 가공 얘기, 뭐 이런 건 호성 가공이나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넘어갈게요. 정도 얘기 잠깐 하면, 정도는 그 재료를 뾰족한 도구로 이렇게 눌렀을 때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많이 들어가면 그 누름에 저항하는 정도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경도가 약한 거죠. 경도는 딱딱한 정도라는 뜻이잖아요. 하드니스. 그래서 그 눌러봐가지고 그 들어가는 깊이 그걸 측정을 해서 그걸 정도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표면에서만 정도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로켈 경도도 있고 브린넬 경도도 있고 뭐 펄스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로켈하고 브린넬 두 가지에 대해서 로켈 경도도 이게 세 가지 ABC 스케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측정기에서 다이얼 값을 읽는데 하중을 60kg짜리 다이아몬드 콘을 쓰냐 1.6mm 직경의 스틸 볼을 쓰는 경우 그게 RB이고요. 그 다음 150kg 하중으로 다이아몬드 콘을 누르는 경우 그 경우가 RC 값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얼만큼 들어가는지 그 값을 읽어서 로켈 경도로 한다. 브린넬 경도는 3000파운드의 힘으로 10mm의 스틸볼을 사용해서 그래서 움푹 들어간 구의 면적분의 하중 이걸로 경도값을 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정도들하고 강도 SU 인장 강도죠. 인장 강도하고 정도 사이에 그러니까 비례관계 상관성이 좀 있어요. 어떤 범위 내에서 HB가 이 브린넬 경도가 200에서 450 사이인 경우에는 스틸에서는 STM 미니멈 얼티밋 스트렝스 이게 99%의 인장 강도 값이에요. SU는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범위 내에서는
HB하고 SU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 이 단위가 PSI 단위에서는 요거 HB를 2로 나누면 HB의 반이 SU에 해당되고 단위가 KPSI예요. 그리고 SI 단위에서 3.4배 하면은 SU가 돼요. 그래서 강도와 경도 사이에 이런 비례관계가 있다. 테스트 아이온의 경우, 주철의 경우, 그 경우에는 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그 모든 범위에 있어서 강도와 경도가 비례관계 있는 건 아닌데 어떤 특정한 범위에서는 이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범위를 포함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엔지니어링에서 사용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강도와 경도는 대체적으로 선형적인 상관성, 비례관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예제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충격 성질,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충격적인 하중을 받으면 그러면 그때 재료가 보이는 거동은 하중을 천천히 받을 때, 정적으로 받을 때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동을 보이죠. 그래서 충격 성질을 우리가 시험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샤피 시험 이런 걸 써서 시험을 해요. 요새는 우리 기계공학 실험에서 이제 이걸 안 하는데 과거에는 많이 했었는데 샤피 시험이나 아이소 아치바 테스트 이런 걸 해갖고 충격 시험을 했을 때 충격적으로 하중을 줬을 때 그 재료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느냐 타프니스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타프니스라는 고척에서 배웠죠. 인성 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시그마 이프silon 커브가 이렇게 될 때 네. 여기 파손될 때까지 이 그래프 아래 면적 그게 인성이었잖아요. 이걸 측정을 하는 거죠. 이걸 충격 하중에서 인성을 측정한다. 동적 하중에서의 동적 하중에게 충격적인 하중이라는 말에 충격 하중에 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하중이 충격적으로 작용할 때, 뭐 대표적인 게 뭐 우리 자동차의 충돌 시험,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얼마만큼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느냐. 이게 정적으로 하중이 작용할 때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측정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 재료마다 이제 그런 성질을 시험을 통해서 측정을 하죠. 샤피라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이런 막대가 있어요. 이 막대가 있고 이 막대가 이렇게 이 가운데점 중심으로 이렇게 돌 수 있어요. 요 끝에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얘가 이렇게 쭉 돌아서 이제 근데 여기에 C편을 하나 놔요. C편을 놓는데 C편을 어떻게 놓냐면 이런 식으로 C편에 홈을 이렇게 낸 다음에 여기를 딱 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쭉 돌아서 내려오면 여기를 딱 때리게 이렇게 맞춰놓고 그럼 여기 딱 때리면은 여기 고정시켜 놓는 거죠. 위아래는 이게 잡아놓고 이게 C편이야. 그러면 위에서 여기서부터 내려와가지고 딱 여기 위에서 요만큼 높여놓고 손으로 딱 잡았다가 탁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꽤 무거운 물체가 있고 끝에가 이렇게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mgh라고 하는 질량이 m이라고 하면 mgh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걔가 쭉 내려와서 자유낙하를 시켰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없었지. mgh라는 위치 에너지를 가져와서 10편을 딱 때리면 10편 이제 두 동강이 딱 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얘가 이제 얼마큼 올라가느냐, 얼마큼 올라가느냐. 예를 들면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하고 높이 차이가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한 데하고 여기하고 여기 끝난 데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 하면
요 높이 차이 있지? 요 높이 차이만큼의 에너지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위치 에너지의 차이. 그 위치 에너지만큼을 이 왜 없어진 거예요? 요 시편이 잡아먹은 거지, 그 위치 에너지. 그 시편의 이 충격을 통해서 사용한 에너지. 그러니까 이 동적 하중에서 인성 에너지, 헛스미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단위가 이게 피트 파운드, 이게 에너지 단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얘가 또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거예요. 온도가 낮을 때는 이 샤피 테스트의 그 에너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주 작은데, 온도가 높아지면 에너지를 되게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된다. 온도 영향을 받는다, 샤피 에너지가.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인 레이트라는 거는, 이 하중, 스트레인 레이트는, 이 레이트라는 말을 쓰면 이게 시간당이란 뜻이에요. 시간당 스트레인을 얼마나 증가시키느냐, 그러니까 하중을 얼마나 빨리 주느냐는 거죠. 스트레인 레이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스트레인 레이트. 이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서 스트렝스가, 이 얼티밋 스트렝스, 그 다음에 일드 스트렝스, 그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온도의 효과, 온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항복 강도, 인장 강도가, 온도가 아주 높아지면 감소하는 거, 그거를 알 수가 있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되게 그 연성이 증가해요. 연성이 증가하고 강도는 감소. 연성하고 강도는 대부분 이제 좀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그 다음에 크립이라는 거 우리 고척화에 잠깐 배운 적이 있는데, 예, 크립은 하중을 줬을 때, 일정한 크기의 하중을 주는데 시간에 따라서 변형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크립이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고온에서는, 저온에서는 크립이 별로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데, 고온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크립 데포메이션 변형이 점점 증가하는 이런 거동을 보인다. 거고. 네. 그 다음에 재료들을 부르는 이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A36강 뭐 이런 거 얘기한 것처럼, 이게 여러 그 기관별로 SAE, 미국 자동차 학회예요. SAE에서 뭔가 통일된 넘버링 시스템 UNS라는 걸 발표를 했고, 뭐 그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맨 앞에 시작이 뭐냐, 이 UNS 안에서는 G로 시작하면 이게 카본 스틸이나 얼로이 스틸, A로 시작하면 알루미늄 얼로이고, C는 카퍼 베이스, S는 스테인레스 스틸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UNS 시스템에서는 그렇고, 아까 A36강 뭐 이런 거는 이제 이 UNS 시스템이 아니고 또 다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르는 이름이 되게 헷갈릴 거야. 이게 시스템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른 시스템을 사용해요. 우리나라는, JIS를 사용해요. 일본 기업을 사용해요. 그래서, 내가 강의록에 올려놓지 않았는데, 강의록이나 아니면 공지사항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재료의 그 번호를 매기는 그 시스템 자료를 올려놓을게요. 이 책이 이게 미국 사람이 쓴 책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사용되는 그런 표준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일본 표준을 도용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뒤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제목 보면은 친숙한 내용들이지, 다 기계공작법에서 배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쭉 넘어가겠고, 금속 중에도 철이 아닌 비철 금속, 그다음에 뭐 플라스틱 뭐 이런 것도 다 배웠죠. 기계공작법에서 배웠겠지만, 뭐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표가 두 개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거는
서머플라스틱,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서머세트예요. 서머세트. 서머플라스틱과 서머세트의 차이는, 서머라는 말이 열이란 뜻이지,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형상을 이렇게 뭔가 성형이란 뜻이야. 성형 수술을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부르잖아.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재료 플라스틱을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플라스틱이라고 부른 거죠. 그리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구분이 잘 안 되는 플라스틱들 안에도 사실은 서머플라스틱과 서머세트, 이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진다. 서머플라스틱은 뭐냐면은 열을 가해서 가하면 다시 녹아요. 녹아서 다시 성형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플라스틱들을 서머플라스틱이라고 부르고, 서머세트는 성형할 때, 처음 만들 때 폴리머리제이션 프로세스, 폴리머 고분자 재료화 되었어요. 고분자화 돼서 얘는 비가역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열을 가하면 탑버리지 녹질 않아요. 세트라는 건 이제 뭔가 고정, 세트돼 버렸다는 거는 고정됐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얘는 성형할 때 이미 다 끝났어. 그래서 더 이상 열을 가해갖고 모양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름들이 여기 일부 포함이 돼 있어요. ABS라든지 아크릴이라든지 나일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머플라스틱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에폭시라든지 실리콘이라든지 아미노라든지 이런 것들 서머세트에 포함이 돼요. 언뜻 보기에는 뭐 비슷해 보이지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열을 가해서 다시 재성형을 할 수 있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 여기 다르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 이 강도나 탄성계수, 그 다음에 경도, 이런 값들이 대충 어느 정도 오더에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보면 스틸하고 굉장히 뭐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복합재료. 복합재료는 2개 이상의 다른 재료로 구성된 재료예요.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재료라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2개 이상의 다른 재료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필러라고 하고 또 하나를 리인포스먼트라고, 필러랑 리인포스먼트 같은 말이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재료를 필러 또는 리인포스먼트라고 하고 또 하나의 재료를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필러나 리인포스먼트는 같은 의미인데 얘는 강화 재료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필러의 모양이 이렇게 입자 모양이면은 파티클리 컴파짓이라고 부르고, 입자성, 입자형 또는 입형 복합 재료를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파이버 모양이면 이 실 모양이면, 근데 이게 랜덤리 오리엔트 숏 파이버 컴파짓. 파이버는 파이버인데 이렇게 토막토막 나 있는 파이버, 숏 파이버 컴파짓은 이렇게 되고요. 길게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컨티뉴어스 파이버 컴파짓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있으면은 유니디렉셔널, 일방향의 연속 파이버 복합재료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치 옷감 짜듯이 이렇게 짜져 있으면 오븐 패브릭 컴파짓 이렇게 불러요. 얘네들은 여기 맨 앞에 있는 얘는 파티클릿이고 나머지 얘네들은 다 파이버, 나머지들은 다 파이버라고 볼 수 있죠. 다 파이버.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특히 이제 스포츠 용품들이 복합 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스키라든지 또는 테니스 라켓이라든지 골프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헬멧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보통 그 복합재로 만들어졌는데 섬유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뭐 많이 있고요. 뭐 파티큘릿 사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 섬유를 사용해서 만들기에 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만들고요. 그때 여기 파이버라든지 아니면 요 파티클들, 얘네들을 강화재료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그림에서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재료가
비지 재료예요. 매트릭스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리 아니야 유리 그거보다 여러분들 더 친숙한 게 그래파이트지 그래파이트. 탄소 탄소섬유 복합재료. 탄소섬유라는 말이 영어로 그래파이트거든요. 그래파이트 탄소가 섬유 모양으로 되어 있는 탄소 그거하고 에폭시를 기지로 쓰고 거기다 탄소 섬유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복합 재료를 만들어서 그 뭐 자전거 프레임이라든지 뭐 아까 얘기했던 무슨 스키라든지 뭐 헬멧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거죠. 얘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강도라든지 무게분의 강도, 무게분의 강성 이런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가볍게 높은 강도와 높은 강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동차나 항공우주 산업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방향의 탄성 계수하고 이 방향의 탄성 계수는 분명히 다르겠지. 그래서 E1과 E2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공식이 이렇게 E1, E2 이런 것들이 나와요. 우리가 고체역학에서는 E가 하나뿐이 없었지 1, 2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지 않았잖아요. E1, E2 그다음에 이 전단 탄성 계수도 G12, G13 이게 1축이고 이게 1축이고 이게 1축이고 2축이면 여기 들어가는 게 3축이 되겠지. 그래서 XYZ 대신에 이제 1축, 2축, 3축이라고 부르면 그럼 뭐 XY축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면 EX, EY 그다음에 G, XY 뭐 이런 식으로 X축과 Y축 방향으로의 전단 능력에 의한 탄성 계수 그런 게 GXY 이렇게 되겠죠. GXY하고 EX하고 EY 같지 않고요. GXY하고 예를 들면 XZ가 같지 않고 일반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죠. 식이 우리가 응력과 변형률 사이 관계식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요. 계산을 하는 그런 컴퓨터를 써서 계산을 해야 되는 복잡성이 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장 재료 선정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그 다음 챕터 넘어갈게요. 출결은 출결